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박종섭 교수님의 부탁으로 과학교육론 마무리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질문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경성대학교 물리교과 교수고요. 자세한 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교과 교육하는 사람과 다르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사 생활한 지가 10년 넘었고 교수한 지도 15년이 아니네요. 생각보다 18년째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개발자로 참여했었고 그리고 교과서는 굉장히 많은 교과서를 지금까지 썼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첫 번째는 과학교육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다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과학교육론 공부는 이렇게 하면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과교론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과학교육의 발달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교육론 공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도 제가 경북대에서 강의한 것 같은데 주로 4학년들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본인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4학년 1학기 정도가 되면 지금 어느 정도여야 한다면은 마음의 상태가 몰입과 통제 단계 정도에 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학생들하고도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쉴 때 쉬고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그 몰입과 통제 단계에 와야 되는데 이 몰입과 통제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시간적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면 1학년 때 역량도 낮고 자기가 임용을 보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 이제 무관심 상태에 있다가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걱정이 생기죠. 역량은 키운 게 없는데 계속 과제는 높아 보이고 그러다가 불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한 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이 불안을 뛰어넘어서 각성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완전 몰두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어야 몰입의 단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몰입의 단계로 가고 통제 단계로 넘어가는 이때 임용고시를 보면 합격의 영광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몰입을 넘어가는 단계는 이 각성을 거쳐가야 되는데 불안해서 각성 넘어가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량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뒤늦게 각성이 되었다. 이게 2학년 1학기 때 좀 각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쭉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쯤 몰입 단계에 와서 자유자재로 공부 시간과 자기 시간 조절해 가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불안에서 몰입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대를 보통 어느 정도 봤냐면은 대략 한 10,000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000시간 정도 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하루에 6시간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시간이고요. 하루에 9시간 하면 3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임용 붙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9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 총 시간 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총 시간을 도달하지 못했다면 현역에서 붙기 어려운 거예요. 몰입은 내가 그냥 몰입된 것 같다라고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총 시간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몰입을 통과해서 이제 교사가 되고 나면 이제 목표가 사라져 버리죠. 도전 과제가 없어지니까. 그럼 느긋해져요.
그 너긋해진 상태에서 다시 아무런 도전 과제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역량이 퇴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신임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아무런 재미가 없게 되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정도 남아 있잖아요. 뭐 언제 날짜가 언제로 발표되는지 모르지만 수능 때문에 연기가 되었으니까 비대면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대략 보면 9월,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넘게 4개월 가까이 남았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각성을 넘어서서 몰입 단계에 와 있어야 이제 내가 시험을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지 못했다면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열고요. 이게 비대면이지만 온갖 걸 다 해볼 수 있어서 핸드폰을 열고 휴대폰에 지금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뭐 데스크탑 보던 웹 브라우저를 열고 www.menti.com에 지금 접속해 보세요. 접속하면 코드 번호를 넣으라고 뜰 거예요. 이 코드 번호에 4190592라고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있죠. 여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좀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까요? 벌써부터 느긋하면 어떡하나? 느긋해졌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공부를 다 끝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도 불안하면 어떡해요? 불안하면 각성으로 넘어가려면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무조건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럼 하루에 9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루에 9시간 이상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걱정 단계가 저렇게 많다. 그러면 재수 삼수를 고려하셔야 될 정도네요. 네. 무관심, 한 번 무관심은 도대체 뭐죠? 저분은 그냥 임용 생각이 없으신 건지. 결국 보세요. 지금 전체의 3% 정도.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뭘 해야 되느냐? 3% 정도만 이제 임용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더 요구된다. 학습을 하려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다음 가볼게요. 자, 그러면 마음을 이제 다 잡아야죠. 아직 지금 불안과 걱정과 불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몰입 단계에 아직까지 도착 못했으니까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다 잡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고시를 볼 것이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이 선생님이 된다는 데한 가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범대에 와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교직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 부여가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이제 4학년 2학기는 보통 수업을 잘 안 듣고 물론 학점을 다 채웠을 경우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수업이 아니면 학습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집중한다고 해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그 교직에 대한 가치를 두고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습에 몰입하게 되고 이렇게 몰입이 되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불안감이나 이런 걸 떨쳐버리기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그 대학에 어떤 기업체 다니던 분이 중소기업 다니던 분이
그분은 충북대 공대를 나왔나? 그래가지고 충청도 지역에서 기업체 다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업체가 이제 망해가지고 자기가 퇴직을 했는데 뭐 퇴직금 받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로 계속 기업체로 옮겨 다니면 결혼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도 있어서 자기가 이건 삶이 어렵겠다 싶어서 임용고시를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학사 편입으로 저희 과에 한 10년 전 일이에요. 편입을 했어요. 나이 32살에 편입을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이분 집도 충청도고 결혼도 하셨고 그리고 회사 생활하다 오셨는데 어떻게 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냐, 집안 어떻게 하냐 막 물어보니까 뭐 퇴직금 갖고 일단은 2년을 버틸 수가 있대요, 자기 집이. 그러니까 이분은 2년 동안 저희 대학에 와서 진주에 있는 저희 대학에 와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단반에 임용에 붙지 못하면 자기 집은 끝이 난대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자기는 굉장한 교직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질 않았으나 일단 교직을 해야 자기 가족이 먹고 산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수업을 들을 때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거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듣고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그러니까 학습에 몰입은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학생들까지 그분의 수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나이도 훨씬 10살 정도 많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공대 출신이니까 뭐 물리를 했으니까 좀 낫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교직 이수도 2년 만에 해내야 되니까 쉽지 않거든요. 학사 편입해서 교직까지 듣고 하려면 1년 더 걸리거든요. 최소한 3년은 걸리는데 그러니까 학점도 좋아야 되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학교에서 바깥을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자냐 봤더니 학교 실험실에서 몰래 몰래.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실험실 한 칸을 비워줬어요. 숙박이 가능하도록. 너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정말 4학년 2학기 때 시험 붙고 자기 고향인 중구로 가서 지금 선생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같이 수업 들었던 애들 거의 다 임용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하느냐가 주변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얼마나 이 자기가 갈망하느냐,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불안하고 아직까지도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싶은 분들은 공부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학교육학은 원래대로 하면 지금은 좀 늦었지만 수업 공부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있어요. 교육학 용어도 있고 개념도 있고 하트도 있고 교수법도 있고 이런 수업 시간에 들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임용고시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다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거 없거든요. 항상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학교 상황하고 결부돼서 나와요. 주로 이제 내용학 같으면 고등학교 수준, 그 다음에 대학 수준에서는 정량적인 거. 그래서 실제는 이제 과학교육학 공부를 할 때는 과교론 그 책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론들이 실제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수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대학에서의 정량적인 설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연계해서 전공하고 고등학교를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해야겠다. 물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개인 학습 부분은 이제 건너뛰도 되겠지만 당장 중요한 거는 실제 임용고시에서 나오는 거는 다양한 문제 사항에서 예를 들면 교실 상황 또는 어떤 평가 문화 또는 일상적인 상황 또는 교과서 상황을 딱 제시해주고 그 속에서 뭐 각 과목별 뭐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적인 어떤 내용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거를 교육학, 과학교육학 이론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따라서 수업 시간에 듣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적인 정리, 그리고 모둠학습적인 여러분들이 스터디 할 때는 과교로는 문제 사항을 갖고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자 우리 1장 나가자, 2장 나가자, 뭐 학원에서 하는 그런 기출문제 보자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실 문제 사항에서 자 피아제 이론을 적용한 그러면 문제 사항, 기출 문제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꿔서 만들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같은 그 그룹원들하고 토의를 하는 수업을 반드시 그런 학습을 해야 돼요. 그 과교론의 스터디 지금 제가 우리 과 학생들 하는 거 보니까 그 학원에서는 문제 갖다 놓고 자 이거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 안 되고 맨 밑에 있는 문제 사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라 생각하고 그런 문제 사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끼리 문제를 적용하면서 과학교육론 이론을 넣어보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학년 때부터 수업 시간에 이거 듣고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하고 4학년 때 문제사항 이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예. 물론 그렇게 해왔으면 좋겠으나 지금 그렇게 안 됐다면은 지금은 당장 이거를 해야 돼요. 다양한 문제사항에서 과학교육학이 어떻게 이론이 적용되느냐. 그 기준은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그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과학교육학 문학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론의 내용들이에요. 키워드이죠. 영역은 교육과정, 그 다음에 과학서 및 과학철학, 그 다음에 탐구, 교사학습 이론, 교사학습 모형, 평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용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용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쯤은 이 용어들을 보고 아 이게 뭐다, 아 이게 뭘 얘기한다. 이러면 저기 과학교사학습 이론에 보면 드라이버의 대체적 개념 틀 이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아, 이건 이걸 뜻해. 라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몰입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하쇼의 개념 변화 모형 보는 순간 이게 이제 과교론 책에 어떤 그림이 나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가 눈에 기억에 떠오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 사항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과교론은 열심히 공부해서 축적되어서 문제를 풀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진 않아요. 모두 맞거나 모두 틀리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임용에 붙는 애들은 거의 다 맞춰요. 결국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전공에서의 점수지만 이것부터가 안 되면 그 경쟁 관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교론 여기 문학 영역에 나오는 이 용어들은 딱 보는 순간 이게 뭐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뭐에서 더 관심을 줄 것이냐? 이거는 좀 오래됐지만 비슷해요. 변하지 않는 건데 이제 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 보면 알겠지만 물화생지가 조금씩은 달라요. 중요도가. 그렇지만 공통적인 중요도는 비슷해요. 항상 임용고시는 교육과정 나옵니다. 그죠? 항상 1번 문제로 교육과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과학의 본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두 개 합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교사학습 이론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학습 이론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 대부분의 이제 임용 문제에서는 문제 사항이 주어지고 그 속에서 어떤 이론이냐 있으니까 적어도 이 세 개는 열심히 챙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영역에 비해서 많이 못하는 거고 과목별 특징을 보면 물리는 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나타나는 게 탐구에 관한 영역이 좀 많이 나오죠. 생명과학은 특히 없죠. 근데 생명과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과학상 및 과학 철학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생명과학이 관찰에 의해서 뭔가 경험적인 어떤 기납적 원리에서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과학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하튼 공통적인 거, 이 과학학습 이론, 그 다음에 과학사 및 과학 철학, 그 다음에 과학과 교육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교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1차하고 2차를 이제 간격이 있잖아요.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준비를 한 달간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시험 슬기까지. 물론 1차가 붙는 게 제일 중요하죠. 1차가 잘 붙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는 과정 보세요. 1번, 2번, 3번이 뭐냐면 아까 봤던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영역이에요. 그죠? 교육과정을 봐야 되고요. 그럼 성취 기준을 보고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 제일 많이 팔린 교과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교과서, 그 교과서를 보고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교과서에서 탐구나 이런 학습 모형들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교사학습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지도안 작성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업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뜨고 있는 학생 참여 뭐 토론을 시킨다든가 조사시킨다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걸 하는 거죠. 결국은 1, 2, 3번은 여러분들 1차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1차 끝나고 나서 2차 기간 동안은 4번, 5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나중에 실기까지 어렵거든요. 점점 갈수록 2차 시험의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2차 시험에서 당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장 교사들이 평가위원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는 1번, 2번, 3번 또는 뭐 내용하기 열심히 한 거 사실 여러분들이 내용하기 열심히 공부해가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 가면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1, 2, 3, 4, 5번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쯤 가교론 책을 펴갖고 처음부터 읽어보겠다. 그러면 오래 못 붙어요. 그걸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교육과정 문서를 딱 펼쳐갖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 뭐 중학교 1학년은 뭐 고등학교 1학년은 뭐 그리고 그 교과서 보고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학습 이론이 들어가고 있는가. 여기까지를 봐야 돼요. 이거 지도서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 파일이나 교과서 지도서 파일을 구해가지고 그거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1, 2, 3번을 언제 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교생 실습 나갔을 때 이걸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올해는 교생 실습이 아마 비대면이고 별로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못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 나는 올해 임용 그냥 자신 없으니까 내년을 준비해서 차근차근 과기는 다시 보겠다. 바보예요 그거는. 올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과교를 직접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1, 2, 3만 열심히 해도 시험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물론 차이는 뭐냐면 용어의 차이거든요. 그 적절한 용어를 쓸 수 있냐 없느냐인데 그거는 이제 시험 볼 때 또는 채점할 때 용어가 조금 어긋나도 대부분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용어를 일단 열심히 보고 나면 용어는 아까 나왔던 그 표만 보면 돼요. 그 표에 나온 용어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웃기지만 컴백 TV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서 볼게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네, 컴백 TV 여기 가보시면 과교로운 영상이 있어요. 이거 돈 3천만 원 주고 찍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교로운 관계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금만 옆으로 가보시면 과학의 본성부터 본성 2개 강좌 여기 2개 강좌 과학교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본 게 구성주의 유의미학습 이론 가볼까요? 유의미학습 이론을 이제 펼쳐보면 이론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유의미라는 단어입니다. 오수배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학습을 나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첫 전에 제가 번째는 찍은 걸로 지식이 기억하는데 어떻게 획득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어딘가 보면요. 수용적이냐 이 전체 발견적이냐로 내용을 나눴고 또 제가 다른 책으로 하나는 만든 게 있는데 학습자 서적을 자신의 내지를 인지 않았어요. 구조 속에 학생들한테 이왕 어떻게 공개하는 김에 지식이 공개해야겠다 결합되는가 방식에 싶어서 따라서 여기 PDF 파일을 기계적인 또는 제공하고 있어요. 암기적인 어딘가 학습 제가 그리고 써놨는데 유의미 학습으로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나눴습니다. 제가 이 PDF 그림에서 보는 것 파일 같이 이 블로그 있나 발견과 하여튼 뭐 어디 수용, 써놨어요. 유의와 그래서 기계적으로 여기 나눴을 내용을 다 때 글로 옮겨놨기 때문에 유의미와 기계적으로 나눴을 여러분들이 때 이거를 찾아서 이론이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리스트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재생 목록들이 있으니까 과교에 나오는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상한 헤어스타일 뭐 이런 거 웃지 마시고 모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지적 희열을 있으니까 느낌으로 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본과 궁금하신 연관이 거 다 있습니다. 볼 수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으니까 싶거나 모바일로도 또는 볼 수 지금 있죠. 아이들이 유튜브의 굉장히 장점이 많이 배우고 그거니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백 TV 가셔서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교는 이론적인 거는 제 이 채널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광고를 달지 않기 때문에 뭐 수익 얻을 생각이 없고 그래서 모두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교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 지금 시간이 25분 지났네요. 제가 이제 1시간 정도에 가교론 전체를 끝낼 거예요. 자, 그럼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줌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거든요. 녹화한 거는 나중에 뭐 편집도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제가 이 화학교육과 조교에게 주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다 공개 위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교육이라는 것이 왜 도입됐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과학사적인 측면과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과학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왕립학회,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만 차이점은 영국은 주로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업적을 이렇게 발표하고 끝내는 수준이었다면 프랑스는 전문 직업으로서 에코폴리테크닉도 만들어질 정도로 과학자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연구를 디테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물리교육과 애들은 알 거예요. 물리의 시작은 영국에서 했으나 그거를 수식하고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은 프랑스다. 그래서 대부분 전자과학이나 광학이나 이쪽으로 가면 과학자 이름이 전부 다 프랑스 사람 이름들이 나오죠. 뭐 퓨리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 이제 독일은 이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과학 교육이란 것, 즉 교육에 과학을 해야겠다라고 입장을 가진 게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서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산업체의 기술을 연결하는 건데 그를 연구하는 것을 대학을 통해서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이게 오늘날 현재 이공계 대학의 모습이에요. 이걸 독일에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독일이 제일 아직도 이공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 후발주자였던 미국은 이와 같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따라잡기 위해서 뭘 뺏길까 했다가 영국, 프랑스를 따라하지 않고 독일을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의 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동일한 대학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산업혁명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유럽을 따라잡기 위해서 과학교육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미시건 같은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이 과학교육을 강조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과학교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과학교육을 물론 순수한 의지로 뭐 이거 아니에요. 학교교육이 들어온 거는 전부 다 이것 때문이고 독일에서 대학에서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미국에 넘어가면서 좀 더 넓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물론 학자마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과학교육은요 실용주의 관점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교양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는 이렇게 됐다가 독일의 등장과 함께 1900년대는 이제 이론과 실험 기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과학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교육자의 입김은 들어가질 않았어요. 사실 알다시피 피아제나 오늘날 우리가 받는 교육자들은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 이후에 등장하다 보니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과학사를 많이 다뤘던 과학 철학자들의 이론에 의해서 과학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이 사람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교육을 하게 되는데 좀 이게 이제 베이컨하고 데카르트예요. 베이컨은 사실 12세기, 13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납주의라는 것이 보편화된 거는 대부분 사실은 그 16세기 이후에 과학혁명 시기 이후니까 그래서 과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때 등장한 게 기납법, 연역법이었다. 라고 보고 있고 당시에는 새로운 지식을 많이 형성해야 되니까 결국은 지식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과학적 방법이 기납법과 연역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납법은 주로 어디서 다루느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구 영역을 보면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이게 초등학교 때 하잖아요. 거의 다 기납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납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냐? 경험학습 모형이나 발견학습 모형을 많이 해요. 경험학습 모형 지금까지 중등 임용고사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그건 초등학생이 하는 거예요. 초등은 나와요. 교사의 안내에 따른 탐색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또는 관찰 대상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 이게 경험학습 모형이고 발견학습 모형은 자료를 여러 가지 추가해서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발견학습 모형은 초등학교도 많이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지구학에도 많이 합니다. 그죠?
암석 보는 거, 뭐 입자가 굵다, 뭐 작다, 밝다 이거 계속 자료를 줌으로써 심승암은 입자가 작고 뭐 하산암은 입자가 굵다 이거 전부 다 발견학습 모형이거든요. 결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수준까지는 주로 기납적인 방법에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방법이 주로 이제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연역법은 중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질 않아요. 어떤 원칙이나 법칙에 관한 거죠. 이 연역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3단론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학교육학에서 얘기하는 연역법은 크게 4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과학 철학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는 명제, 여기 배우 이거거든요. 만일 P이면 Q이다 할 때 이 P를 정건, Q를 후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일 P이면 Q이다는 대전제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올라가면 뭐 부피가 커진다. 뭐 온도, 열을 가하면 부피가 커진다. P면 Q이다 잖아요. 이게 대전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P이다. 그러면 결론은 따라서 Q이다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를 긍정했기 때문에 정근 긍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이것은 P가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P를 정근이니까 정근을 부정했잖아요. 그럼 정근 부정의 형식이 있고 이때는 결론을 못 내려요. 어떤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 다음에 후근 긍정은 P이면 Q이다. 이것은 Q이다. 이것도 결론을 못 내려요. 보세요. 어떤 약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 암이 나았다. 그러면 그 약 때문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변이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사실 생물학에, 그러니까 의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신약이 개발돼서 암세포가 죽었다. 암의 뭐 치료제의 시작이 되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아무도 결론을 못 내요. 이게 후근 긍정의 형식이에요. 놀라운 거는 오늘날의 과학이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 그 백신을 맞았더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걸리지 않았다. 저 사람은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백신 때문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임상실험 1차, 2차, 3차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의 과학이 후근 긍정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 지식이 없고 오로지 그렇게 될 확률만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 후근 부정의 형식 때문에 그래요. 만일 P면 Q이다 해서 Q가 아니다는 후근을 부정했죠. 이럴 때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따라서 P가 아니다라고. 이 후근 부정의 형식이 바로 뭐냐? 반증법이에요. 즉 틀린 것만 밝혀낼 수 있다. 그래서 반증법이 나온 이후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완벽하게 3단 논법에서 원리 법칙을 배웁니다. 이런 부분을 그럼 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가설연역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가설연역법이 등장하게 된 거는 수많은 과학 지식이 있는데 그게 진짜 옳은지 틀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반증주의를 알아보거나 또는 가설연역법을 써서 그럴 가능성이 더 많게 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퍼프죠. 네, 퍼프. 그래서 가설연역법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보는 수능이 뭐예요?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및 분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즉 가설연역법에 관한 거를 수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는 기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딱 배우는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과학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부터 시작해서 결론 도출 일반화까지 보통 고등학교 다루게 되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제 앞부분에 이런 가설 설정에 관한 부분이 있고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반증법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후근 긍정 증명이 안 되죠. 후근 부정만 반증만 가능하고 결국은 후근 긍정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으니 그 시대에 그러면 이 이론이 옳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시대는 그 이론이 틀렸다고 받아들이는 거. 즉 과학 지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바로 현대 과학 철학이에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사람이 토마스 쿤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라카투슈예요.
항상 임용고 시에 과학처럼 저 두 사람이 나오죠. 결국 저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사회가 어떤 이론을 선택할 것이냐 마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쿤은 혁명적으로 이론을 받아들인다. 라카토스는 점진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 거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방법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라 그래요. 왜? 사회 구성원들, 특히 과학자들끼리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지구과학에서 2006년인가요? 체코 프라하에서 명왕성 퇴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무슨 뭐 명왕성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합의 본 거예요. 천문학자들끼리 합의해서 저거 태양계 넣자, 빼자 하는데, 이때 이 사회적 합의가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전문가끼리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는 전문가끼리의 합의를 의미한다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줌 프로그램이 중간에 튕기 나가거나 잠시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좀 기다리면 다시 제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과학혁명이라는 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전과학 단계를 시작해서 전상과학, 위기 단계, 과학혁명, 새로운 정상과학. 전과학은 이제 없어요.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죠.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전과학 단계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정상과학 단계에서 일어나는 탐구를 안정적 탐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미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 그 방법을 갖고 디테일하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혁명 단계가 되면 위기가 많이 생겨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질 단계가 되면 이때 단계를 탐구를 유동적 탐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학교육학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안정적이란 말은 폐쇄적이다. 말과 동일한 말이고, 유동적이란 말은 개방적이다. 발산적이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정적 탐구라고 하고, 그래서 기납과 영역을 계속 써가면서 예측을 한 걸 맞추고 또 설명한 걸 성공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은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아야 될 경관 내용 핵이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보호대를 점점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발전시켰다가 또는 퇴보시켰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프로그램 라카토스가 있고, 결국은 이건 전부 다 뭘 뜻하냐면 현재 과학 지식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점점 경고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이 최신 과학 이론을 담아내면 절대 안 돼요. 최신 과학 이론은 그 최전선에 있는 연구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문제 틀렸다, 맞았다 논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논쟁하는 분야 주로 생물이나 또는 물리나, 물리는 좀 그렇지만 생물이 제일 많잖아요. 왜 많으냐? 생물은 항상 최근 이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어떤 시점에서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론 갖고 문제를 내요. 근데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문제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평가원 가서 이의 제기하면 절대 안 받아집니다. 왜 안 받아들이냐? 교육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준한다. 모든 것은 교육과정에 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경험주의, 연역주의, 논리실증주의, 현대과학차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봐야 될 것은 기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게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과학교과서를 보면 충분히 이 과학교과서가 과학 철학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순수하게 우리가 과학적 방법으로만 교과서를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 사조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인 교육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걸 그대로 따라왔으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생활중심 교육 과정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스푸트니크 사건 이후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STS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소양 이렇게 바뀌면서 지식 중심에서 조금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죠. 물론 2015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깼어요. 나선행 교육 과정을 많이 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 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세 가지예요. 탐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개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에 관한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이었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가 이제 사조 변화 때문에 과학적 소양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가 과학적 소양 외에 과학적 사고, 과학 문제 발견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과학 목표가 좀 다양하게 된 거죠. 현재 그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이 2015에 보면 이게 성격에 나오는데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뭐 탐구방법 익히고 뭐 어쨌든 뭐 민주시민을 성장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탐구도 나오고 개념도 나오고 뭐 태도도 나오고 과학적 소양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나오죠? 네. 그리고 또 보면 통합적 이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탁월력, 탐구 능력, 문제 결력.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벗어나지 않았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병사학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 목표를 살펴보면 이게 1, 2, 3, 4, 5 다섯 개예요. 정통적으로 보면 세 개가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통적인 것에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2009까지 과학과 교육과정은 맨 첫 번째 뭐냐면 기본 개념을 익힌다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탐구한다 돼 있어요. 생활 속 문제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걸 통해서 과학하려는 태도와 호기심을 지닌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STS예요. 그걸 바탕으로 과학이 기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한다. 이게 정통적으로 네 개였는데 이거를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어떻게 바꿨냐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일단 과학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태도를 먼저 기르게 하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보게 해요. 탐구를 하고, 그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개념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학기술 사회 그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 수업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과학 수업 그러면 첫 번째 칠판에 갖고 선생님들이 칠판에 어떤 개념들을 딱 써놓으면서 자 오늘 배울 것은 이런 내용이야. 특히 물리 같은 거. 이번 시간에는 등가속동 등이 볼 거야. 등가속동 위한 이런 거야. 그리고 야 여기 뭐 수레 갖고 한번 합해봐. 그런 다음에 그래 이거 수레 이런 거 하면서 실험하니까 굉장히 재밌지 어떻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왜 배워야 되지?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막 해보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네가 알게 된 게 뭐지? 이걸 가지고 네 개념을 정리해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업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업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대부분은 옛날 방식으로 해요. 왜? 교육과정 안 읽어보니까. 임용고시 끝나고 나면 교육과정 안 읽어봐요.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그래서 이게 수업 시연할 때 제대로 되려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교과서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교과서 무시하고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새 교육과정에서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임용고시 나왔죠. 과학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연성을 인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다. 과학학습의 즐거움, 과학의 유용성 인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거 쭉 하고 나면 과학이 즐겁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써놓은 거는 적어도 이 적은 정도를 좀 세뇌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과학 공부가 즐겁다는 것을 좀 선생님들이 인식을 해서 수업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게 이 교사학습 이론을 보려 그러면 학습 심리학을 봐야 되죠. 학습 심리학은 크게 세 가지로 발달이 되었죠. 행동주의 이론, 인지구조론적 이론, 정보시스템론적 이론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발달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임용고시에서 보는 주로 이제 행동주의 이론하고 인지구조론적인 입장 두 개가 많이 씁니다. 물론 임용고시는 행동주의 안 냅니다. 왜? 학습 심리학 관련되어서 교수 학습 이론 낼 때 낼 게 그렇게 많은데 굳이 뭐 행동주의를 내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인지구조론적인 피아제, 오수벨 이런 쪽을 많이 내게 되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오수벨은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닌데 임용고시 내기 정말 좋은 문항을 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수벨의 이론이 굉장히 임용고시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 피아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임용고시는 오수배를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보 시스템적 입장에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교사로서 가져야 될 부분들 자 볼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용고시 보는 것 중에 교사의 인성, 태도, 책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차에서 면접할 때 할 거고 과학적 소양 요거는 1차 시험에서 이론적으로 볼 때 푼 거고요. 교육과정, 교사학습, 평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과기론 시험 문제나 아니면 수업 지도안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용고시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교로는 기본적으로 과학론, 학습론, 교수이론, 과학교육평가, 과학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에서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이론, 평가문화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임용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이 교수님들이 하는 과학교육연구 그래서 임용고시가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면 자기 연구 분야의 내용을 많이 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교수님들이 임용고시 출제를 많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 결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이 삼진 아웃제 걸린 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좀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현장 교사가 임용고시에 이제 문제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임용 문제를 내다 보니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내게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문제 내는 부분은 평가하고 교육과정 부분을 가장 많이 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 교사 학습 및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제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핵심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핵심 역량과 관련돼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역량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인데 사실은 이제 성취 기준 자체를 좀 바꿔놨죠. 옛날에는 뭐뭐를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로 끝났다면은 지금은 끝에 성취 기준 뒷말이 조금 바뀌어 있죠. 뭐뭐를 설명하고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습 경험이나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탐구하기, 추론하기, 분석하기, 반성하기, 사고하기, 평가하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취 활동을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저는 뭐 가설 설정하고 조사하는 활동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과학적 사고가 길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대로 명확하게 한 건 아니고 이런 구성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과학과에서 다루는 역량은 5개 나왔죠. 근데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보면 과학자가 하는 행위를 보면 돼요. 어떤 문제를 발견하려면 과학적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그 과학적 사고력에서 문제를 발견했잖아요. 그 발견한 문제를 뭔가 탐구하고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발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거나 그렇게 익힌 거를 계속 연구하는 자세. 이게 과학적 참여와 평사학습 능력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이게 그냥 과학자가 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제시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게 될 것이고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존의 수업과 달라져야 될 점의 하나가 학생 중심 참여형 수업을 해야 된다. 지식의 생산, 유통, 공유, 저장을 해야 된다. IT 기술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 라는 것도 있고 나머지 3개가 더 있어요.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정거의 기초한 토론과 논쟁인데 요 3개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탐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탐구 능력이 보통 문제인식부터 시작해서 가서 설정, 뭐 마지막 결론 도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3개를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살펴보면 물리학, 생물, 지구학, 고등학교 어딘가에 보면 모형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활동도 있고요. 토론하는 활동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 수학적 사고, 특히 지구학하고 물리 쪽에는 이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출제하러 가면 교과서 그 부분 내고요. 자, 여기에 활용되고 있는 새 교육과정에 도입된 탐구 능력은 무엇이냐? 그럼 이걸 써야 돼요.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이라고. IT 능력 활용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개 단어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정거의 기초와 토론한 논정 이 3개 단어는 꼭
문장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크게 하지 않겠지만 제가 빨간 글씨 있잖아요. 뭐 가로넣기를 내니까 과학적 주장과의 증거의 관계, 추론, 논증, 비판적 사고, 독창적인 거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 그러면 논리적이고 기납적이고 이거 많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좀 바꿔놨죠. 뭐냐면 논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앞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어필을 해야 돼요. 주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합의를 끌어내려면 그렇다 보니까 이 주장에 대한 증거, 근거죠. 근거, 증거 이런 걸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과학적 사고력이고 탐구 능력은 증거,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탐구를 딱 정해놨어요. 실험조사 토론이라고.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도 탐구 활동이고 조사도 탐구 활동이고 토론도 탐구 활동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탐구 그러면 실험 이꼴 탐구라 생각했는데 탐구의 범위를 넓혀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주로 정의된 것은 앞에 나왔던 주장을 담기 위한 증거를 만들고 해석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문제 해결력은 실험실 사항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공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실생활과 가까운 걸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까지도 포함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남의 말을 이해하는 거. 뭐 당연한 거죠. 내 얘기하고 남의 얘기 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 글, 그림, 기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냥 종이에 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 근거하여 논증하는 거. 그러니까 크게 세 개죠. 주장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논증하는 능력. 이 많은 것들은 결국은 지식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또는 만들어낸 정보를 남들에게 주장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에서는 사회 문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과학만으로 세상을 살기 힘드니 이 과학하는 방법 또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세상의 어른이 되어서 성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까지 섭렵할 수 있게 한다라는 점이죠. 따지고 보면 그 이공계 사람들이 그 공격을 많이 하는 사회 현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원자력, 핵 발전에 관한 거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근데 이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공계 사람도 있고 인문사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들여다보는 걸 하면 좀 더 증거가 명확해질 텐데 그런 데서 조금 실수가 있다 보니까 뭐 찬성론자의 어떤 공격을 받기도 쉽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후로는 과학을 공부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것, 즉 과학 공부를 하는 학습법에 관한 부분을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에 관한 얘기해 볼게요. 탐구는 역시 관찰, 측정, 예상, 추리, 분류, 뭐 초등학교는 의사소통까지 넣고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통합 탐구 기능은 이제 문제인식부터 시작해서 가설 설정, 변이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그런 것처럼 일반화까지고 여기에 이제 덧대서 이제 모형의 개발과 사용,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점 이 세 가지가 포함된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게 있습니다. 물리에도 있고 화학에도 있고 생물에도 있고 지구학에 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학습이에요. 교사학습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좀 전체적 관점에서 또 보면 돼요. 20세기를 기준하는 거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은 규격화되고 정형화되어서 뭔가 공식적인 그러니까 뭔가 단계를 착착 따라가는 거를 얘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약간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에 나온 것이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온 게 구성주의. 물론 인지주의를 구성주의 넣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인지주의도 어떤 단계와 위치에 맞춰서 가야 된다. 사실 피아제 이론도 보면 단계가 딱 주어져 있고 오스웰도 단계가 주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성주의는 현대 학습 이론들이에요. 뭐 개념 변화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열려 있잖아요. 그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학습 심리학이 들어와서 과학적인 방법과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사학습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교사학습 이론은 학습 심리학하고 과학 철학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교사학습 심리학, 그러니까 교사학습 이론을 지탱하는 그런 심리학과 철학이고, 그러니까 학습 심리학하고 과학 철학이고, 그것이 구현된 게 과학학습 모형이에요.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알면 돼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면 행동주의 아까도 했지만 안 나와요. 인지주의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구성주의 최근에 많이 내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좀 넓게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성주의는 또 인지주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성주의, 인지주의가 사실 동시대 이론이기 때문에 겹친 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고, 개인의 인지 발달에 초점을 둔 게 인지적 구성주의. 어떻게 보면 인지주의자인 피아제로부터 발달된 것들은 인지적 구성주의에 속할 것이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집단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이게 비고츠키잖아요. 이거 둘 다 1920년대 나온 이론들이에요. 그 이론이 지금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회적 구성주의를 더 많이 각광하고 있죠. 배움 중심, 학생 참여 중심. 이거 전부 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가까운 거니까. 그 다음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알 거고, 뭐 인지구조 1이 있고 인지구조 2가 있는데, 인지구조 1에서 인지구조 2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일으키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 과정을 평형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 알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다뤄지는 것이 인지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에서 제일 처음 얘기했지만 이런 거 바로 물어보지 않아요. 무엇이라 하는가 하지 않고 어떤 수업 상황,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주고서 평행화 과정이 일어나는 학생의 대화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익숙해지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고 이 경우에는 이 이론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제시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을 알고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 뭐 우리 다 알다시피 피아제 이론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점은 딱 한 게 학습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학습 태도, 학습 태세, 뭐 번역상의 나눔인데, 그래서 심리적 유의미가가 있어야, 그러니까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 과제를 머릿속에 넣든 어떻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스벨은 기존에 있던 이론들을 다 종합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낼 게 많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실제로 중요한 이론은 아닙니다. 임용이 되게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벨 이론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거죠. 여기 이제 자동적이 아니고 번역이 잘못했죠. 자발적인 발견 학습이에요. 자발적. 오토노머스가 자발적이에요. 오스벨이 있던 이 이론이 나왔을 시대는 50년대, 60년대 이런 시대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들어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판을 칠 때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 갖고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요거였어요.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료화하는 거. 오스벨의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개념들 관계를 명료화. 그래서 나오는 게 개념도고 V맵이에요. 이 이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스벨의 이론에서. 즉 유의미 학습인데 학생들이 수용해야 된다. 즉 교사가 지도를 통해서 개념들 관계를 명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오늘날 21세기 교육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명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냐? 새로운 음악, 건축, 창작활동, 과학적 연구. 요거 하는 거를 가장 높게 치고 있죠. 요게 이제 뭐예요? 뭐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PBA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높게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스벨 이론은 뭐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으나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늘 얘기할 때 오스벨 이론 뭐 버릴 건 없다. 과거는 이랬으나 지금은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수업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 2015는 이런 걸 많이 넓히려고 그랬고 2022년에 새 교육과정 나오는데 그 새 교육과정도 이거를 중요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22년에 새 교육과정 발표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 그 다음에
삼수하면 교육과정 바뀝니다. 그럼 새로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꼭 합격하시기를. 자, 오스벨의 학습이론은 아까 같은 개념들 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개념들을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서 제시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업 과정이에요. 그렇죠. 선행학습을 요약 정리해주고 선행 조직자를 이용해서 동기 유발시키고 그리고 점진적 분할을 하든지 통합적 합을 하든지 내용을 계열적으로 조직하든지 이렇게 갈 것이고 특히 이제 선행 조직자가 동기 유발에 관한 거니까 이 선행 조직자를 이제 비교 선행 조직자 좀 친숙한 거는 비교 친숙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될 게 없다 보니까 한때 이 인지적 다리를 그냥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죠. 무엇이라는가. 요즘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스벨에서는 이제 개념도가 등장한 거는 아까 등장한 이유는 그거죠. 개념들 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위계 개념 신뢰 명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위로 갈수록 추상성이고 아래로 구체성이 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 거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오스벨은 V맵이라는 게 있죠. V맵에 관해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간 게 이쪽이고 짧게 간 게 이쪽이죠. 물리하고 화학은 아마 이거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딱 대응하기 쉽거든요. 원래 고인이 쓴 책에서는 주로 물리하고 화학을 예를 들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하고 화학은 이 원래 나왔던 요거 V맵이 굉장히 뭐 심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쓰기 좋은데 이게 생물하고 좀 맞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물은 이제 요런 거를 더욱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V맵은 물리에서는 잘 안 되는데 화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내요. 왜냐하면 화학에서 실험 보고서 쓰기 딱 좋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화학 실험 보고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면 초점지 뭐 금속의 반응성 이런 게 나올 정도로 화학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V맵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에서는 이게 아니라 옆에 거 아주 복잡한 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물리는 가급적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에서는 저거보다는 개념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 학습 이론은 뭐 알다시피 스푸트니크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피아제 오수베 이론이 등장하고 다 동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다 뒤다 이렇게 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런 시대에 이제 브루너의 학습 이론은 브루너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스푸트니크 이후에 뭐 어디서 모여갖고 과학자하고 교육자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앞으로 교육 이렇게 갑시다 정했을 때 회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브루너의 이론은 과학자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과학 이론 가르쳐야 돼. 하다 보니까 표현 방식을 달리하면 그래서 뭔가 좀 작동적이고 이미지적이고 수식적인 거를 나이에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 학생까지 하면 된다. 그리고 지식을 최적화시키면 그리고 배운 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 이게 나선의 교육 과정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하고 맞지 않아서 최근에 이거 낼 수가 없어요. 내지도 않을 거고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야겠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교수님들이 출제를 많이 들어가면 이 시대에 떨어지니까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 교사들이 적어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오래됐잖아요. 적어도 임용고시 출제할 정도 되면 교직 경력이 10년, 최소 10년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 최소 1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15년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분들은 어떻게 시겠어요? 옛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출제하신 교수님이 이런 이론적인 거 못 내게 하고 그냥 수업 상황만 제시하게 하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또 이런 거 내게 되면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고쳤기는 사회적 구성주의니까 결국은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도구와 언어, 사회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학습 환경, 그러니까 비계 이런 것들 중요하고 동료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 평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답을 주기보다는 힌트를 계속 제공해서 그 힌트에 의해서 계속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비고치기 학습 이론은 오늘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학 지식에 관해서 물어볼 때 이런 절차도 배우고 그 다음에 결과도 배우고 결과는 요 위에 나와 있는 거를 주로 우리가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념들. 절차는 탐구에 관한 거고
이렇게 나눈다는 그냥 한번 알아두라는 거고, 이걸 왜 알아둬야 되냐면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뜻하는 게 뭐냐면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서 개념을 더 잘 익힌다가 아니에요. 학생 참여형 수업은 역량을 키운다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적 지식하고 절차적 지식, 아까 과학적 지식이 두 개였잖아요. 이 과학적 지식은 결과적인 거거든요.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과학자가 만든 탐구 방법, 절차적 지식, 이 두 개를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왔어요. 개념 가르치고 방법 가르치고, 이거 물리 개념 가르친 다음에 그 물리 문제 어떻게 푸는가, 이거였어요. 교사 주도 수업이에요.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이라는 거는 얘네들을 미리 배우거나 또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동료한테 도움을 받거나 찾아보거나 하면서 전략적 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 지식은 어디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가지고 임용고시에서 물어본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문제화시킬 수 있겠으나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교사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많지가 않아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전략적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쪽으로 수업을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사들은 많이 요즘 2015뿐만 아니라 배움 중심 교육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강요성을 알고 있으나, 임용고시 자체가 여러분들도 시험을 볼 때 전략적 지식 활용한 거 안 쳐보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이거 1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이 뭐예요? 전략적 지식이에요. 실제 걔네들을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전 세계 교육 변화에 대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롱텀 트렌드 보면 5 뭐가 이랬으니까 이게 2017년에 나왔으니까 2018년 5년 뒤면 2023년도 이후가 되면 학교가 바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스팀 교육도 하고 있고 코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더 가면 이게 디퍼 러닝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디퍼 러닝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변화가 생기냐면은 예전에 정통적인 것은 여러분들 수업 실기 이거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임용고시를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와 같은 형식의 수업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발표 준비하고 이런 게 오늘날의 수업 활동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수업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역량 중심 수업의 활동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취 기준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걸 명시해놨어요. 프로젝트 학습하거나 토의 토론 학습하거나 문제 해결 학습하라고 교사 학습방법에 적혀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안 한다는 거. 평가 방법에도 보면 저런 활동을 할 때는 중간고사처럼 다음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논술형, 실험활동, 과정평가, 면담, 포트폴리오, 산출물 평가,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평가 방법을 새롭게 넣어라 라는 것이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잘 안 한다는 거죠. 성취 기준을 보면 제가 설명과 예측에 관한 기존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에 관한 의미, 설명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아무래도 초등학교와 달리 약간의 개념적인 설명을 더 많이 하니까 성취 기준이 설명할 수 있다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에 관한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다, 토론할 수 있다, 설계할 수 있다, 발표 토의할 수 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반드시 발표해야 되고 반드시 토론해야 되고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진 사람은 교과서에 이런 걸 들어있기 때문에 수업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옛날처럼 개념 설명하고 끝내는 선생님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갈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왜? 수능에서는 표현하고 토론하는 걸 평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입시 제도하고 교육 과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2015는 같이 가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통합과학을 살펴보면 통합과학이 보면 오히려 주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추론할 수 있다, 논증할 수 있다, 토의할 수 있다, 발표할 수 있다, 이런 게 더 많아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수업 활동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통합과학만 딱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교사학습 방법 유의사항과 평가법 유의사항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 내용은 일단 치더라도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실험학습,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여기 보면 관찰 평가,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평가, 수업 평가, 동료 평가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서 아, 이건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라고 머릿속에 떠올라와야 돼요. 지금 몰입 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찾아봐야 돼요. 원래는 수업 시연할 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수업 시연을 문제 낼 때는요. 현직 교사들이 문제를 내요. 현직 교사들이 문제 내고 교수님들이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1차원 반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직 교사들 중에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는 이제 검토하는 교수님이 나이가 많고 하면 또는 이런 걸 밝은 사람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수업 시연을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과목들이 있어요. 제일 심한 게 물리예요. 물리는 출제하는 현장 교사들이 한 15년, 20년 된 교사들이 수업 시험 문제를 내는데 전통적이에요. 아무리 교육과정 바꿔도 속이 경영계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자기 유도 실험 어떻게 하는지 내라. 그런 거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평가원에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교육과정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왜 임용고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느냐. 그 선생님이 내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출제에서 빼버려야죠, 앞으로.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물리 쪽이 좀 더 강하고 이런 시대 반영을 하고자 하는 쪽이 어디가 또 좀 적극적이냐? 화학하고 생물이 좀 더 그래요. 그래서 화학, 생물은 요거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을 한 번씩은 찾아서 아 이거 어떻게 하는구나, 어떻게 평가되는구나. 과교는 책이 안 나오면요. 고등학교 지도서, 중학교 통합과학 이런 지도서에 보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교과서에 보면 이런 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지도서의 내용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평가에 관해서 가볼게요. 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이게 사실 평가가 학생이 얼마나 성취했느냐, 교수자가 얼마나 내 강의를 잘했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본다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배울 기회를 주지, 안 가리킨 거 수업 문제 내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평가해야 되는데 과정 중심 평가를 넣기 위해서 이 얘기를 넣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식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태도에 관한 부분까지도 균형 있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그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실험책이 있잖아요. 그 실험책의 활동 끝날 때마다 뒤에 평가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걸 하게도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면 교과서를 보면 인지적 평가, 정의적 태도 평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식에 관한 평가, 태도 평가가 있어서 태도 평가는 어떤 질문하는지는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 제일 좋은 게 그 과학탐구 실험 교과서의 한 페이지 어떤 실험을 딱 주고 여기서 태도에 관한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질문하면 좋을까? 교과서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 척도, 세부평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평가의 종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2015 개정 과학과의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선택 전부 다에 공통적으로 성취 기준 밑에 설명되어 있는 제시되어 있는 평가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이거 보고서 선다형이 뭐 뭔지 알겠어. 서술형 논술 뭔지 알겠어. 관찰, 보고서 검토. 보고서 검토 뭔지는 알지만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건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까지 수업 시연이라든가 뭐 이 임용 교직과 관련된 이론들 또 평가 수업에서 이런 걸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문제를 어떻게 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 기준을 세워서 평가 채점을 매기는가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거를 자기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교과서, 출판사의 교사용 지도서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봐야 되냐면 가교론책을 보면 안 되고요. 교과서하고 교사용 지도서를 보고 그 속에서 과학교육학 이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임용시험 보기 어려워요. 물론 1학기 때 이론, 자, 과학이론 이론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컴백 TV 가서 그냥 영상을 주구장창 보면 돼요.
과교령 이론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들으면 그냥 용어가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줄치고 밑줄치고 외우고 또 외우고 안 좋아요. 계속 말로 이루어져야 돼요. 언어화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중심 평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과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험 과정 이상하게 그게 아니고 과정 중심은 수업 중에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학교에 적용됐을 때하고 실제 설계했을 때가 좀 달랐어요. 과정 중심 평가는요.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학기에 이번에 내 수업을 듣는 애들에게 조사 능력과 토론 능력을 평가할 거야 라고 하면 조사 능력을 평가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조사 활동을 넣겠어. 그럼 조사 활동이 한 6개가 들어간다 치면, 그러니까 한 학기 내에 6개의 조사 활동을 수업을 구성했다 치면, 내가 들어가는 한 반을 6개 모둠을 나누고, 첫 번째 조사 활동은 1모둠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두 번째 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 뒤에 수업을 하겠죠. 조사 활동. 그때는 이 모둠에 대해서만 평가하겠어. 그래서 한 학기가 다 끝나면 우리 전체 학생의 조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 이게 가정중심 평가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생각한 거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 능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애들 다 모아놓고 똑같은 과정을 보겠다.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가 실패했다고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어요. 교사들은 내용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거를 과정중심 평가가 역량평가라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과학하는 선생님들이 뭐냐면 제가 암석 찾을 때하고 에너지 찾을 때가 에너지가 훨씬 더 어려웠고 더 자료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기 같은 내용을 해야 돼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본 거예요. 과정중심 평가는 지식을 얼마나 잘 찾아냈냐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잘 되었는가 유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정중심 평가는 전체 수업을 설계할 때 당연히 설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 있다. 이게 과정중심 평가로 설계가 되었고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교사도 없고 이거를 설명해 다니는 교수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맥락을 짚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라고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과정중심 평가는 역량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평가하면 되고 역량을 중심으로 본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과정중심 평가랑 관련돼서 나와 있는 온갖 자료집이 있어요. 그 자료집의 평가 기준을 보세요. 전부 다 역량으로 잡아놨어요.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는 역량 평가다 생각하는데 임용고시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실패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과정중심 평가를 밀어붙인 데가 평가원이에요. 임용고시는 평가원이 되잖아요. 평가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과정중심 평가를 내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따라서 이게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가 성취 기준을 분석한 다음에 분석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인가 본 다음에 교수학습하고 평가를 연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수학습에서는 학생 참여 역량을 키우는 거 하죠. 그 다음에 평가 채점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 기록하는 거. 이게 기록이 생기부에 적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나눈 자료를 보면 통합과학에서 친환경 제설제에 관한 수업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친환경 제설제를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누구누구의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될 게 역량이 증가되었냐 안 되냐를 쓰도록 원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기록이라는 것이 생기부의 기록이 과학적 5대 핵심 역량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중심 평가를 하려면 수업 전체 1학기 부분을 다 설계해서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해요. 거의 다 느긋함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전달하면 되지. 어차피 고등학교는 수능에 도움이 안 돼. 중학교는 그래도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했으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전달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했어요. 교과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과학 철학 바탕으로 그리고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졌는가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과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내용학은 한 번 이게 잘못 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굉장히 많이 써요. 문제 틀린 거 옮겨 적고 발음 풀이 적고 하는데 이 오답 노트는 자기가 앞으로 틀린 문제를 예측한 노트라고 보여요. 절대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 생각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25세 전까지는 괜찮은데 25세가 넘어가면 사실 생각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오 나서 내용학 공부하면 진짜 어려워져요. 자기 생각을 바꾸기 어렵거든요.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반복하는 방법이 비교 노트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주요 개념이 뭔지 그리고 자신이 푸는 과정, 모범 풀이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사실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모범 풀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풀이 알고리즘이 잘못되었는가 이거를 양쪽으로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노트를 사면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이걸 만들어서 출력해서 엮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노트를 윗부분은 문제 쓰고 아랫부분은 두 칸을 나눠가지고 내가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모범풀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물론 기출문제 풀면 좋아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을 알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 푼다 했을 때 풀이를 보지 말고 문제가 주어지고 나면 자기가 풀고 그 다음 모범풀이는 써봐요. 그러면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되는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점검의 단계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걸 해야 되고 사실 이런 습관이 뭐 전공을 배우시고 한 2학년 때부터 쭉 이어졌다면 굉장히 성과를 냈겠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고 싶으면 이와 같은 노트 작성, 비교 노트 작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열어보고 4190591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접근해 보시고 제가 또 화면 바꿀게요. 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빼먹었네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키워드 3개로 써보세요. 자, 제가 오늘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키워드 3개. 번호는 요 메뉴에 있어요. 419051 똑같이 뜨죠? 네, 419051 번호가 메뉴에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 인강비를 내야 돼요? 그쵸, 교육하기 참 힘들죠. 교육학. 정신머리, 꾸준함. 예. 하루에 9시간 공부해야 돼요. 9시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죠. 예. 큰배 팁이 있어. 일찍 일어나기도 있고. 채타 전공 과교론 문제도 풀어야 하나 용 됐는데 과교론 문제는 내용을 이제 지문이 다르잖아요. 근데 형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안 풀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 출제하러 가면 과교론은 물화생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해요. 올해는 이런 형태로 내자. 왜냐하면 과교론 문제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형식으로 내고 있어서 사실은 유형이 거의 유사해요. 매년 나오는 것들이. 예, 그런 점면 때문에 굳이 다른 거 안 풀어봐도 됩니다. 남친은 뭐예요? 남은 기간 동안 뭘 준비해야 되냐? 남친을 준비해야 돼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시간 낭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뜬금화도 헤어져야 될 판에 지금 중도, 연대, 교육학, 지시, 모범 답안 끝까지 해보자. 예. 확실한 내용 암기, 멘탈 관리, 예. 실수 안 하기, 집중력 높이기.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공부하면서 연필 쓰나요? 샤프? 쓰지 마세요. 임용고시는 반드시 볼펜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학생 볼펜.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 저 우리 과 학생들한테 볼펜으로 쓰게 해요. 그리고 볼펜을 자꾸 써야 지우개로 지우는 습관을 버리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볼펜을 써야 돼요. 문제 풀이 때 볼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볼펜을 자꾸 풀어야 틀리더라도 두 줄 끊고 그러니까 지우개 지우지 못하거든요. 우리 과의 전설 레전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경남 아주 오래됐어요. 걔는 벌써 한 15년, 12년 전의 일인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부산대 의대를 다니다가 손을 다쳤고 의사가 안 돼갖고 그래서 우리 과에 편입을 했나 뭐 하여튼 왔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죠. 그러니까 걔가 늘 1등이에요. 그래서 임용고시 경남 봤어요? 1등 했어요. 그 1차에서. 2차 실기할 때 그 지도안 쓰잖아요. 지도안을 연필로 써서 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연필로 썼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볼펜을 써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볼펜으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할 때 무조건 볼펜으로 공부하세요. 연필 쓰지 마시고 볼펜으로 하는 습관들을 그리고 볼펜으로 써야 이게 글자 쓰는 연습도 되고 계속 늡니다. 그런 점을 봐야 돼. 이번에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이번에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특별한 건 없어요. 교육과정을 계속 볼 수밖에 없고 중점적인 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교육과정, 교사학습, 수업 이거 계속 나오고 쪽집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나왔던 거를 또 내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특정한 걸 냈다 그러면 그 전에 거를 보면 돼요. 그 전에 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중1, 3 통합과 교사형 지도서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느냐? 고등학교 거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물리면 물리 고등학교 거. 그 다음에 통합과.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3학년. 자, 현장 교사가 임용고시 나온다. 중학교 교사 안 부릅니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사를 부릅니다. 그래야 내용학도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번에 내용 체계표에 일반화된 지식, 예, 그거는 이제 한두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죠. 그것도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가볼게요. 오늘 강연 요거 마치고 그럼 딱 30분 끝나니까 그 다음 질문 받을게요. 글프리 글로벌 프라자 저 얘기하는 거죠? 그 12층에 뷔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2층에 있는 거? 경북대 자주 갑니다. 네. 유튜브에요? 오늘 한 거? 네, 올려놓을게요. 제 유튜브 가보면 최근에 대구시에서 강의한 거 있거든요. 학부모 대상으로.
그 보시면 내과학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제가 물리지만 온갖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과학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서울대에서 특강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내년에 출생 올해도 열심히 하면 당연하죠. 제가 우리 과 애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애들가 자기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올해 시험 안 보겠다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공부 하나도 안 돼도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왜? 그 시험 볼 때 긴장감하고 그 느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임용은 반드시 볼 생각 없어도 사범대학생 한 번은 가야 돼요. 내가 교사될 마음 없어도 반드시 임용을 보러 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몰입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6개월 만에 몰입, 아까 지금 3개월 남았죠. 3개월 만에 몰입 어느 정도 여러분들 반정됐다 그러면 하루에 15시간 공부해야 돼요. 하루 15시간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앞에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물론 15시간 동안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간만 투자하면요 무조건 됩니다. 총 공부 시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지구레한 거 다 집어치우고요. 공부에만 집중해서 시간을 내시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13분만의 의견만 있어서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저희 욕하려고 준비했다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욕할 게 없어서 욕 쓴 게 없어서 그랬군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22년 졸업생이에요. 아직 임용시험이 3년 남았는데 교육과정 바뀐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몇 년 전에 그게 있었어요. 2009, 2015 막 교육과정 막 2007, 2009 막 한꺼번에 바뀐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평가원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학년을 시험 문제 낸다. 예를 들면 2022년에는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첫 적용, 그러니까 전체 완성은 25년이지만 실제 2023년에 고1 적용이에요. 고2, 고3은 2015예요. 그러면 고1 내용에 대해서만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낸다. 이거니까 2022년 졸업생이면 교육과정에서 그 예상 큰데 25년에 전부 다 한다고 23년부터 고1, 고2, 고3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 나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나오고 난 뒤에 보시면 되고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역량 중심으로 간다. 학생 참여로 간다. 이거는 큰 트렌드고 그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공부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정통적으로 과교론 공부하는 방식은 제일 먼저 개념어를 다 이해한다. 이해한데도 안다. 그 다음에 교과서와 교육과정 본다. 그리고 대학에서 다뤄지는 내용학적인 것을 접목해서 본다. 이게 돼야 과교론 공부가 되고 임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공유를 끊고 질문하실 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라고 제가 제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카페 네이버닷컴 cnb는 제가 학교 우리 과학교육과 왜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 물화생 다 들어오거든요. 제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제 카페가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아니면 안 받아줘요. 근데 뭐 질문을 잘 써보세요. 답변을 잘 쓰면 제가 보고서 넣어주면 거기에 제가 쓰는 수업 자료, 동영상 왜냐면 이번에 비대면 하면서 특히 물리교과 애들은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비대면 하면서 물결혼하고 이걸 전부 다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3천만 원 갖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책상에서 만들어서 해서 물결혼 강의를 비대면 때문에 엄청나게 내용을 새로 바꿔서 했거든요. 최신 내용에 맞춰서. 또 물리교과 애들은 이 카페 들어오면 지난 학기 물결혼 강의가 링크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가교론 교재도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교론을 통합과학 교육론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통합과학 전공을
복수 정보를 다 하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이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